이제 앞에 거부터 볼게요. 이제 앞으로 오시고요. 그래서 앞에 1번부터 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1번 풀고 1번하고 관련 있는 거 번호 적어드리면 그거 풀어보세요. 그래서 요즘 요 문제 잘 나옵니다. 외화 문제. 그래서 제가 앞으로 외화 나오면 항상 이렇게 적을 거예요. 외화 나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왜냐면 이거밖에 없어요. 위에 거는 짧은 거라 그러고 밑에 거는 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데 위에 거는 제가 실제라고 적어 드릴 거고 밑에는 결산이라고 적어 드릴 건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결산 때는 밑에 거 쓰는 거고요. 결산 아니면 어디 거 쓰는 거예요? 위에 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우리가 외화라는 게 아시겠지만 오전에 사냐, 오후에 사냐, 오늘 사냐, 내일 사냐, 일주일 후에 사냐 거기에 따라서 외화의 가격이 어떻죠? 달라지죠. 예. 그래서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돈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거예요. 왜냐면 외화라는 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다?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결산입니다. 뭐라고요? 결산. 예, 그래서 결산이니까 밑에 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무조건 결산은 세 줄로 보여드릴 거예요. 몇 줄로 보여드릴 거예요? 세 줄로. 근데 왜 세 줄로 보여드리냐면 뭐 딴 거 없고요. 세 줄이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결산은 세 줄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장기 차입금. 그래서 항상 제가 요거 풀 때 제일 먼저 설명드리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자산인지 부채인지를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산이면은 오르는 게 좋은 겁니다. 뭐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자산이면은 오르는 게. 왜냐면은 자산은 누구 거죠? 내 거죠. 내가 가질 거니까 오르는 게 좋은 거고 부채는 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부채는 뭐죠? 남의 거잖아요. 남의 거는 떨어지는 게 좋은 겁니다. 내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장부가액이라고 있어요. 장부가액에 4,400만 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얼마였었단 얘기예요? 4,400만 원이었었단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4만 달러래요. 그 다음에 결산일에 얼마라고 되어 계시죠? 환율 1달러당 1,200원. 그러면 1,000 얼마가 됐단 얘기예요? 200원이 됐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4만 달러에 1,200원이면 4,800이 됐단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근데 올랐는데 뭐가 올랐죠? 부채가 올랐어요. 맞죠? 그럼 부채가 오르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왜냐면 부채는 빚이니까. 빚은 오르는 게 좋아요? 떨어지는 게 좋아요? 떨어지는 게 좋죠? 그래서 올랐으니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그래서 외화환산 뭐요? 손실. 왜 손실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뭐가 올랐기 때문에? 부채.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부채 오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꼭 연락 주십시오. 제 것도 좀 가져가세요. 부채는 안 좋은 거잖아요. 내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르는 게 좋은 거다, 떨어지는 게 좋은 거다, 떨어지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부채가 늘어났잖아요. 부채가 얼마만큼 늘어났죠? 400만 원만큼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차입금이 얼마만큼 증가했다고요? 400. 미국에서 증가했죠. 아메리칸 트랜스. 그래서 거래처 꼭 적어주시고 뭐의 증가요? 부채의 증가. 그래서 부채가 늘어나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다. 왜냐하면 부채는 내 거다 남의 거다? 남의 거다. 그런 것도 좀 잘 봐주세요. 그러니까 외화를 맞추시려면 결론은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자산인지 부채인지, 그
그 다음에 늘어나야 좋은 거냐 줄어들어야 좋은 거냐 그거 계산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7번하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뭔가 이상하다 했네. 7번하고 10번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20번 총 3문제 있어요. 그래서 지금 풀어드린 거 참고로 하셔서 3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0시 52분에 볼게요. 7번 보시면 단기차입금이에요. 그래서 단기차입금은 부채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990만 원이었대요. 근데 9,000달러 곱하기 1달러당 1,200원. 그러면 1,000 얼마 되는 거예요? 80만 원.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올랐죠. 90만 원이. 그래서 부채 뭐요? 증가. 그래서 단기 차입금 얼마 올랐다? 90만 원. 그래서 부채의 증가, 거래처는 없으니까 안 쓰셔도 지장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차변에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네, 왜 손해냐면 뭐가 늘어났으니까 부채가. 그래서 비용의 뭐요? 증가. 근데 이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실제 회사를 가시잖아요. 그러면 대출 받을 때 외화로 대출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종종. 예. 원화로 받는 경우 있고 외화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외화로 받을 때는 외화가 떨어져야 뭐 하는 거죠? 좋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른 나라 돈으로 받을 때는 이게 오르면 안 좋은 겁니다. 왜냐면 내 돈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장기차입금이에요. 장기차입금은 부채입니다. 그리고 이럴 수 있어요. 어떨 수 있냐면, 아우 저는 얘가 자산인지 부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시라 그랬잖아요. 프로그램 들어가셔서 여기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셔서 컨트롤 뭐야? F로 찾으세요. 모를 수 있어요. 그 대신 하라 그러면 하면 나오잖아요. 여기 부채라고. 그런 것도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모르겠대. 그러면 솔직히 저도 몰라요. 방법이 없잖아요. 뭔가 액션을 취해보고 안 된다.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는데 그냥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답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억 9천이래요. 그 다음에 20만 달러 곱하기 850원 하시면 1억 7천 나옵니다. 얼마 나와요? 1억 7천. 그러면 1억 9천이 1억 7천 됐으면 부채가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감소한 거죠. 그래서 차변의 장기 차입금 얼마 떨어졌다? 2천.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게 뭐냐면 얘는 이해하면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나오면 자산 아니면 부채예요. 그럼 자산은 내 거니까 자산은 재산이잖아요. 그러면 오르면 뭐 하는 거예요?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값 오르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요? 내가 집 갖고 있어. 우리 집값 올랐대요.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집값 떨어졌대. 그러면 슬퍼지는 거고. 그 다음에 부채도 똑같잖아요. 부채 올랐대. 그러면 슬퍼지는 거죠. 왜요? 많이 갚아야 되니까. 근데 부채 떨어졌대. 그러면 행복한 거죠. 그래서 무조건 오른다 그래서 좋은 거 아니고 무조건 떨어진다 그래서 나쁜 거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뭐 한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감소고 거기 보시면 국민은행. 그 다음에 부채가 떨어졌으니까 좋은 거다. 외화 환산 이익 2천 수익의 증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0번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저는 딱 세 줄로만 풀어요. 이 문제 나오면. 왜냐면 얘 자산이냐 부채냐 확인하고 금액 올랐냐 떨어졌냐 확인하고 붕괴하면 끝. 그 다음에 20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대여금. 그래서 단기대여금이니까 부채예요 자산이에요? 자산이에요. 대여금은 빌려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였었냐면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8,000달러가 얼마가 돼버렸죠? 1달러당 1,200원.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금액이 올랐다가 떨어졌다 하는 것들은 행복할 수도 있지만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1,500만 원짜리가 960 됐어. 그러면 오늘 잠 못 잡니다. 맞죠? 얼마가 떨어졌어요? 540이 떨어졌죠. 그래서 단기대여금 540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이게 환율이 바뀜으로 해서 나는 이익 본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손해 본 거죠? 외화 환산 뭐요? 손실. 왜 손해냐면은 자산은 내 거잖아요. 내가 가질 거. 근데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줄어들었다. 그래도 집값 올라가면은 집 있는 사람들은 웃을 수 있겠지만 집 없는 사람들은 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 무조건 올라서 나쁘다 떨어져서 좋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본인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1번 좀 전에 풀었고 2번 풀었고 3번 안 풀었죠? 그래서 보시면 3번은 왜 시험 문제에 나오냐면은요 얘 때문에 나와요. 소모품은 자산이고 소모품 B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왜냐면 우리 결산할 때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은 언제 거라고요? 내년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하고 비용은 언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올해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빵! 올해로 다 없어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3번 본사 사무실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비용. 지금 3번 푸는 겁니다. 그럼 비용 처리에 따라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 소모품비 처리했구나. 근데 그 중에 미사용이라고 있죠. 미사용은 쓴 거예요? 남은 거예요? 남은 거죠. 그러면 남은 거는 언제 써야 되죠? 올해 써요? 내년에 써요? 내년에 쓰죠. 네, 그래서 남은 거는 자산 처리하셔야 됩니다. 무슨 처리하셔야 된다고요? 자산. 그래서 결론은 차변에 소모품 얼마 남았대요? 12만 원 남았대요.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12만원 남은 게 올해 쓸 거예요? 내년에 쓸 거예요? 내년에 쓸 거죠? 그러면 올해 거 늘어나야 돼요? 줄어들어야 돼요? 줄어야 되죠. 그래서 800번대 소모품 B 12만원 비용의 감소.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드리고 또 번호 적어 드릴 겁니다. 일단 쓰세요. 그래서 결산은 헷갈려요. 그래서 회사 가셔서 결산하시면 월급을 더 주는 거예요.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절대 그냥 월급을 더 주는 건 없습니다. 뭔가가 있으니까 더 주지. 그래서 같이 한 번 더 보시면 헷갈리시면 이렇게 푸세요. 증가시키라고요? 감소시키라고요? 감소.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이라고 지문에 나와 있으면 올해 거 적는 거고요. 수익 비용이라고 되어 있으면 내년 거 적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문에 비용으로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뭘로 처리했다? 비용. 그러면 비용에 뭐요? 감소. 그리고 이거는 100%예요. 뭐는 100%냐면 대변의 소모품비면 차변의 소모품이에요. 결산 풀 때. 그 다음에 차변의 소모품비면 대변은 소모품입니다. 이 옆집은 100%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차변이냐 대변이냐는 지문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거는 문제 푸시면서 익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라고 거기 지문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비용. 그러면 금액은 언제 거 적는다고요? 그 내년 거 적는 겁니다. 그 미사용의 뜻이 뭐예요? 안 썼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안 썼으면 언제 써야 되죠? 내년에 써야 되죠. 그런 식으로 연결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되세요. 한 두 문제인가 있을 거예요. 몇 번이냐면 13번. 그 다음에 21번 또 풀어보세요. 3분 후에 볼게요. 그래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요거라도 연결을 한번 시켜보세요. 요것만 잘해도 세 문제 중에 두 개는 맞출 수 있어요. 13번 보시면 본전 사무실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던 소모품 중 미사용 잔액은 20만원이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비용 처리. 무슨 처리요? 비용 처리.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증가시키라고요? 감소시키라고요? 감소. 그래서 대변의 소모품 B. 왜냐하면 비용의 감소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비용 나오면 올해 거 쓴다, 내년 거 쓴다, 내년 거 쓴다. 미사용의 뜻이 뭐죠? 안 쓴 거잖아요. 안 쓴 거 올해 써요, 내년에 써요? 내년에 써야죠. 그래서 금액 얼마요? 20. 그 다음에 소모품비의 옆집은 무조건 소모품이에요. 결산 때.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 얼마요? 20. 이렇게라도 꼭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2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소모품. 무슨 품이요? 소모품. 그래서 소모품은 자산입니다. 그러면 자산의 감소 어느 변이죠?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의 소모품.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사무직, 생산직.
그래서 사무직 생산직 나오면 800번대 소모품비, 그 다음에 몇 번대 소모품비요? 500번대 소모품비. 그리고 자산으로 나오면은 금액을 올해 걸로 적어 주셔야 돼요. 언제 걸로 적어 주셔야 된다고요? 올해 거.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100만 원이 10만 원 됐잖아요. 맞죠? 100만 원어치 샀는데 얼마치 남았다? 10만 원어치 남았다. 그러면 남은 건 어떻게 하라고요? 언제 쓸 거다? 내년에 쓸 거다. 근데 지금 자산 처리했으니까 올해 거 금액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에서 10만 원 남았으면 올해 얼마 쓴 거죠? 90만 원 쓴 거죠. 그래서 소모품 얼마 사용했다? 90만 원. 그 다음에 거기 비율 있습니다. 몇 대 몇이라고 있으시죠? 1대 2라고 있어요. 몇 대 몇이요? 1대 2.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오랜만에 한번 비율 계산하는 거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90만 원인데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2예요. 그러면 1대 2면은 얼마죠? 다 더하면은 3이죠. 그래서 3. 그러면 30만 원 나오죠. 그래서 1일 때는 곱하기 1, 2일 때는 곱하기 몇이요? 2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무직은 1이니까 30. 그 다음에 생산직은 2니까 얼마요? 60.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비율 계산 헷갈리시는 분들은 몇 대 몇 나오면 그냥 더해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또 오세요. 정리하시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저께 연습했었던 그 이하나 공하나 있죠. 그거 가지고 이제 결산 실기 연습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풀 수 있는 거 풀고 조금 아마 못 풀 거예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푸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앞에로 다시 오시면 1번, 2번, 3번은 풀었죠? 근데 4번 안 풀었을 거예요. 몇 번 안 풀었어요? 4번. 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4번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장기 차입금. 주말에 꼭 결산은 보셔야 돼요. 앞으로도 꾸준히 보셔야 되고. 그래서 4번 보시면 장기 차입금의 뜻이 뭐죠? 몇 년보다 길다? 1년보다 길다. 그래서 1년 넘어가는 게 장기였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1년 이내. 그래서 이 문제 나오면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유동성 장기 부채. 그래서 우리가 유동 그러면 몇 년 이내라 그랬죠? 1년 이내. 장기 그러면 몇 년보다 긴 거예요? 1년보다 긴 거죠. 그래서 유동성 장기 부채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어떨 때 쓰는 거냐면 비유동 부채가 유동 부채가 될 때. 이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비유동의 뜻은 몇 년보다 길다? 1년보다 길다. 유동의 뜻은 몇 년보다 짧다? 1년보다 짧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채라는 게 빚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빚지면은 대부분 날짜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만약에 내가 3년 후에 갚기로 했어. 그러면 계속 3년은 아니잖아요. 날짜가 지나면 지날수록 3년이 2년 되고 2년이 몇 년 돼요? 1년 되죠. 근데 요거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몇 월 며칠 기준으로요?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몇 년 이내가 됐을 때요? 1년 이내가 됐을 때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차변에 장기차입금 거기 금액이 없죠. 원래 금액 찾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금액은 얼마로 할 거냐면 그냥 1,000만 원으로 할게요. 그래서 부채의 감소 우리 저축은행. 그 다음에 대변에 요럴 때 적어주는 게 뭐라고요? 유동성 장기 부채. 그러면은 부채의 증가 우리 저축은행 일단 적으세요. 네, 부연 설명 또 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요, 이걸 적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냥 장기차 입금이라고 되어 있으면 아 이거는 1년 넘는 돈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겠죠. 사람들이 장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적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아, 이 돈은 원래는 1년이 넘던 돈인데 이제 몇 년 이내가 됐다? 1년 이내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이거를 적어주느냐 안 적어주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1년 이내로 남은 돈들은 이제 뭐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유동성 장기 부채. 그래서 정리하시고 꼭 거래처는 양쪽 다 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채가 빚이잖아요. 그러면 빚 누구한테 갚아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 되죠. 그래서 문제는 두 문제 있습니다. 17번하고 22번. 그리고 22번 문제는 다음 페이지 위에 있는 박스 보고 푸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7번 보시면 장기 차입금 중에서 1억 5천만 원이 1년 이내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장기 차입금 아니죠? 왜냐면 장기는 몇 년 넘는 거니까요. 1년 넘는 거니까. 그래서 부채 감소 평화. 그 다음에 이제 1년 넘던 게 몇 년 이내가 되셨다고요? 1년 이내가 됐죠. 그거 뭐라 그래요? 유동성 장기 부채 1억 5천 부채 증가 평화.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22번. 22번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2010년 말. 그래서 몇 년도요? 2010년도. 그래서 보시면은요. 보시면 거기 다음 페이지 위에 보시면은요. 2011년 6월 30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6천만 원은. 그 다음에 4천만 원은 2012년이죠. 그러면은 얼마에 대해서만 처리하시면 되세요? 얼마? 6천만 원만 처리해야 되죠. 왜냐면 6천만 원만 몇 년 이내예요? 1년 이내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차변의 장기 차입금 얼마만 처리해야 된다고요? 6천. 그 다음에 부채의 감소 무슨 은행이요? 신한은행. 그 다음에 대변에 이제 1년 이내 됐으니까 뭘로 처리한다고요? 유동성 장기 부채. 여기도 얼마요? 6천. 부채의 증가 신한.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11시 35분에 다음 것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